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대 외국어 학부, 와세다 국제학부, 게이오 언어센터. 30년간 영어와 중국어가 지배하던 그 교실들이 요동쳤습니다. 2023년 C세대는 교과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했죠. 일본 문부과학성도 언어학계도 예상 못한 변화였습니다. 3년 만에 수강생 230% 급증, 온라인 강좌 대기자 10,000명 돌파. 그들이 선택한 건 한글이었습니다. 쉽다는 이유만으로요? 아닙니다. 그들은 효율을 계산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Z세대, 중국어 버리고 한글 선택한 충격 이후의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15년째 언어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답은 정해져 있었죠. 일본 대학생이 제2외국어를 고민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는 필수고 중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일본 문부과학성 2019년 통계, 대학 제2외국어 수강생 비율, 중국어 42.3%, 프랑스어 18.7%, 독일어 15.2%, 한국어는 고작 8.1%였습니다. 기업 채용 공고도 마찬가지였죠.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우대 언어 1순위는 언제나 중국어였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필수 역량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어요.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사토 교수는 2018년 세미나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향후 20년, 아시아 비즈니스 언어의 중심은 중국어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다. 청중 300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봄, 제 상담실을 찾은 대학생 비율의 변화가 생겼어요. 20대 초반 학생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어 배우면 취업에 유리한가요? 예전엔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어요. 당연한 걸 묻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확신이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한 와세다대 3학년 학생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년 배웠는데 아직도 신문 못 읽어요. 한자 3,000개 외웠는데 실전에선 또 모르는 글자 나오고. 이거 투자 대비 효율이 맞나 싶어요.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개인적 불만이라고 생각했죠. 언어는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지만 같은 질문이 한 달에 5건, 10건, 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쿄대 경제학부 2학년 학생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중국어 2년 투자했는데 비즈니스 회화는커녕 드라마 자막도 못 따라가요. 근데 제 룸메이트는 한글 6개월 배우고 벌써 K-팝 가사 해석하고 유튜브 댓글 달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제야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온라인 어학원 랭구랩스 2021년 수강 통계, 중국어 신규 등록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 같은 기간 한국어는 34%였습니다. 단순 유행이라고 보기엔 숫자가 너무 가팔랐어요. 그리고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21년 9월, 시부야 츠타야 서점 외국어 코너, 중국어 교재 진열대 앞은 한산했습니다. 반면 한글 교재 코너엔 10대 후반 20대 초반 학생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내기로 한국어유, 초지를 집어들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리뷰 보니까 3개월이면 기본 회화된대. 중국어는 3개월의 발음도 제대로 못한다며?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리고 한글은 글자 체계가 하루 만에 끝난대. 중국어는 한자부터 지옥이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섬뜩했습니다. 효율. 그들은 언어를 투자 상품처럼 계산하고 있었어요. 2년 투자해서 신문 못 읽는 언어, 6개월 투자해서 드라마 보는 언어. 지세대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권위도, 전통도, 시장 규모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한 건 체감 가능한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한글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말, 저는 일본 언어교육학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지세대 외국어 학습 동기 변화 실용성과 접근성 중심 재편. 보고서는 조심스럽게 결론 내렸습니다. 전통적 위계 기반 언어 선택이 약화되고 있다. 학습자 중심 효율 평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학계 용어로 포장됐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쉽고 빠르게 성과, 나는 언어가 이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 유행이 아니라는 걸. 30년간 일본 외국어 교육을 지배하던 권위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2022년 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주요 대학들이 움직였어요. 도쿄대, 와세다, 게이오, 니쿄. 이들은 제2외국어 커리큘럼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죠. 중국어 필수 학점 확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는 2022년 3월 공지를 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중국어 기초과정 12학점 필수 이수,
졸업 요건 강화. 표면적 이유는 그럴듯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아시아 경제권 인재 양성. 하지만 학생들은 다르게 읽었습니다. 한 와세다 2학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어요. 7학점이면 주3회 2년 코스잖아. 그 시간에 자격증 2개 딸 수 있는데 왜 중국어를 강요하지?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300개가 넘었죠. 인정. 중국어 2년 해도 취업 인터뷰에서 못 써먹음. 한글은 6개월이면 토픽 3급 따는데 중국어는 2년 해도 하스크 3급도 어려움. 학교가 시대착오적임. 지금 K-팝 K-드라마 시장이 얼마나 큰데 대학 측은 침묵했습니다. 반론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도쿄대가 같은 수순을 밟았습니다. 도쿄대 교양학부 2022년 4월 발표. 중국어 또는 프랑스어 중 한 개 필수 선택. 최소 8학점 이수. 한국어는 선택 과목 3학점으로 유지됐습니다. 개이오대도 마찬가지였어요. 2022년 5월 커리큘럼 개편안.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필수 선택. 한국어는 여전히 기타 언어 카테고리였습니다.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개이오 경제학부 3학년 학생은 학생회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학교는 학생을 19세기에 가둬두고 싶은 건가? 중국어가 필수라는 근거가 뭔가? 시장 규모. 그럼 영어로 충분하다. 실용성. 한국어가 훨씬 빠르게 습득 가능하다. 취업. 지금 일본 기업들 한국 콘텐츠 사업 확대 중이다. 논리적 근거를 대라. 조회수 1만 2천. 공감 댓글 500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와세다 국제교양학부 학과장은 2022년 6월 학생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 시장입니다. 한국은 5천만입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명백하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어는 왜 안 가르치나요? 인구 2억 7천만인데요. 학과장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언어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말끝을 흐렸죠. 학생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퍼졌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와세다 학과장, 중국어 필수 근거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함. 조회수 8만. 댓글은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관성이잖아. 30년 전 공식 그대로 우려먹는 거. 학교가 학생 니즈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 이러니까 온라인 강의로 다들 빠지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본 최대 온라인 어학 플랫폼 유데미 재팬 2022년 상반기 통계. 중국어 강좌 수강생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 한국어 강좌는 52%였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수강생 비율이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어 수강생의 67%가 18세에서 24세였습니다. 중국어는 같은 연령대가 32%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이 밀어붙일수록 학생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2022년 7월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쿨재팬 전략회의 보고서. 제목은 한류 콘텐츠 경제 효과 분석 2022였습니다. 핵심 수치 하나. 일본 내 한류 콘텐츠 시장 규모 2021년 기준 약 6,800억 엔. 전년 대비 34%. 같은 보고서, 또 다른 수치. 한국어 학습 수요와 한류 소비의 상관관계 0.78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류를 소비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다. 그리고 그 한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였죠. 보고서는 조심스럽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어 학습 수요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콘텐츠 경제와 연동된 구조적 변화로 판단됨.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아사히 신문 2022년 7월 15일 자사설. 대학의 언어 교육, 지세대 니즈 반영해야. 요미우리 신문 2022년 7월 18일 자칼럼. 중국어 중심 커리큘럼. 재검토 필요한 시점. 마이니치 신문 2022년 7월 22일 자특집. 한국어 열풍. 일본 언어 교육의 지각 변동. 대학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답을 내렸어요. 2022년 8월 여름방학. 도쿄 신주쿠 한국문화원 한국어 강좌 신청자 수. 정원 120명에 대기자 340명. 경쟁률 3.8대 1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도쿄 주재 중국문화센터 중국어 강좌. 정원 200명에 신청자 180명. 미달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동기를 물으면 K-팝 가사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라고 답해요. 명확하죠. 목표가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해 보이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중국문화센터 관계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왔어요. 요즘은 그마저 줄었습니다. 다들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더라고요.
대학은 필수 학점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방과 후 온라인에서 문화원에서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강요와 자발, 두 흐름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가을, 그 간극이 숫자로 터져 나왔습니다. 2022년 9월, 숫자가 폭발했습니다. 일본방송협회 NHK 교육방송 일행고의 한국어 강좌. 2022년 4월 개강 당시 수강 신청자 32,000명이었습니다. 5개월 뒤인 9월, 누적 수강생 12만 8천 명. 4배가 뛰었어요. 같은 기간 중국어 강좌는요. 4월 4만 1천 명에서 9월 4만 6천 명. 겨우 12% 증가였습니다. NHK 교육방송 프로듀서는 당황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K-팝 팬들의 일시적 관심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수강 완료율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어 강좌 완료율 68%, 중국어는 41%였거든요. 학습자들이 진지하게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완료율 68%. 이건 온라인 어학 강좌에선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왜일까요? 도쿄 시나가와구에 사는 대학생 유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방탄소년단 가사 해석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한글 잠옷 20개 외우는데 하루 걸렸고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단어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게 충격이었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학습의 빙고디어였어요. 3개월 차인데 벌써 드라마 자막 70%는 이해해요. 중국어는 고등학교 때 2년 배웠는데 아직도 신문 헤드라인 읽기 힘들거든요.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체감.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어는 시각적 성취가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글자 읽기, 1개월 만에 짧은 문장 이해, 3개월 만에 자막 해석. 중국어는요. 3개월에 한자 500개 외워도 문장 하나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일본 Z세대는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했어요. 2022년 10월, 일본 최대 학습 커뮤니티 스터디 플러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18세에서 25세 외국어 학습자 5,200명. 질문 하나. 외국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위, 52%. 단기간 성취 가능성. 2위, 28%. 실생활 활용도. 3위, 12%. 취업 도움. 4위, 8%. 시장 규모 경제적 중요성. 30년 전이었다면 3위와 4위가 1위였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엔 아니었어요. Z세대는 즉각적 보상을 원했습니다. 2년 뒤 취업보다 3개월 뒤 드라마 이해가 더 중요했죠. 그리고 한국어는 그걸 제공했습니다. 2022년 11월, 반격이 가시화됐습니다. 닉교대학교 인문학 커뮤니케이션 학부 2023학년도 제2외국어 수강사전 신청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어 초급 과정, 정원 80명의 신청자 312명, 경쟁률 3.9대 1이었습니다. 중국어 초급 과정, 정원 120명의 신청자 98명. 미달이었어요. 닉교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과 사무실은 패닉에 빠졌죠. 급하게 한국어 분반을 2개 더 열었습니다. 그래도 70명이 대기 명단에 남았어요. 중국어는요? 추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도 22명이 부족했어요. 닉교대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 다나카는 교수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학생들이 언어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대학 본부는 여전히 관망했습니다. 한시적 현상일 수 있다. 내년 추이를 더 지켜보자. 학생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11월, 도쿄 시부야의 한국어 전문학원 한글하우스 도쿄가 문을 열었어요. 운영자는 제1교포 3세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중국어 학원을 운영했어요. 15년간 잘 나갔죠. 그런데 2021년부터 수강생이 급감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신규 등록 30명이었어요. 2021년엔 15명, 2022년 상반기엔 8명으로 떨어졌죠. 반면 지인이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은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국어 학원을 접고 한국어 학원을 열었어요. 개원 첫날, 오전 10시 오픈에 9시부터 줄이 섰습니다. 20명이 넘었어요. 한 달 뒤, 정규 수강생 180명, 대기자 명단 220명. 김민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어 학원 15년 하면서 이런 적 없었어요. 입소문도 안 탔는데 신청자가 몰려왔죠. 다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빨리 배우고 싶다. 당장 쓰고 싶다. 당장.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Z세대는 지연된 보상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2년 뒤 취업 면접보다 3개월 뒤 유튜브 댓글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움직였습니다.
고등교육국 국제교육과에서 비공식 태스크포스를 꾸렸어요. 이름은 외국어 교육 트렌드 분석팀이었습니다. 팀장은 국제교육과 과장보좌 사이토였어요. 그는 2주간 전국 20개 대학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22년 전국 4년제 대학 제2외국어 수강 신청 현황. 중국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 한국어 41%, 특히 수도권 주요 사립대, 와세다, 게이오, 조치, 리교, 메이지, 이 5개 대학 평균, 중국어 마이너스 22%, 한국어 58%, 사이토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 선호 현상은 더 이상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 지세대의 언어 선택 기준이 경제적 효용에서 체감적 성취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후자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상부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공식 대응은 없었어요. 좀 더 지켜보자. 관료들의 전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어요. 2023년 1월 겨울방학 도쿄 간다 서점가 외국어 교재 매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1위 단숨에 끝내는 한글 마스터 판매 부수 12만 권. 2위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어 첫걸음 판매 부수 9만 8천 권. 3위 왕초보 한국어 회화 판매 부수 8만 5천 권. 중국어 교재는요? 10위권 안에 단 하나. 비즈니스 중국어 실전 3만 2천 권. 서점 직원은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코너는 주말마다 텅텅 비어요. 중국어 코너는 먼지 쌓이고요. 주문 넣어도 출판사에서 품절이래요. 수요를 예측 못한 거죠. 출판사들이 부랴부랴 증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학생들은 이미 온라인 강의로, 앱으로, 유튜브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봄학기 개강 한 달 전 전국대학 제2외국어 담당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도쿄 치요다구 일본교육회관이었어요. 주제는 하나, 지세대 외국어 학습 트렌드 대응 방안. 60명의 교수가 모였습니다. 중국어 담당 42명, 한국어 담당 18명. 중국어 교수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한국어 교수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와세다대 중국어과 주임 교수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수강생이 줄어도 너무 줍니다. 작년 대비 30% 감소했어요. 이대로면 분반을 줄여야 합니다. 게이오대 중국어 강사 사토가 한숨 쉬었습니다. 학생들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 배워야 하냐고 물으면 답할 게 없어요. 취업. 요즘 기업들도 중국어 우대 조건 빼고 있거든요. 반면 리교대 한국어과 교수 박선영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반대 문제예요. 수강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강사 충원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대요. 도쿄대 한국어 강사 이지은이 덧붙였습니다. 대기 명단 학생들이 항해 메일 보내요. 왜 한국어 분반을 안 늘리냐.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라고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투표했습니다. 발이 아닌 클릭으로. 그리고 그 투표 결과는 한국어 압승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국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움직였어요. 2023 세종학당 일본 확대 운영 계획 발표.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내 세종학당 10개소 추가 개설. 온라인 과정 무료 제공 확대. 기존 일본 내 세종학당은 7개였습니다. 도쿄 2곳, 오사카 2곳, 후쿠오카 1곳, 나고야 1곳, 삿포로 1곳. 2023년 말까지 17개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죠. 더 중요한 건 온라인이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플랫폼 누리세종학당. 2023년 3월부터 일본어 인터페이스 전면 개편, 초급부터 고급까지 전 과정 무료 제공. 일본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이온게이자이 신문 2023년 3월 8일 자기사. 한국 정부, 일본 한국어 교육 시장 공략 본격화.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 정부가 민간 수요를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전략이다. 일본 대학들이 한국어 교육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인 틈을 파고들고 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일본 담당 이사 김현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2022년 일본 내 세종학당 수강 신청자가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어요.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이니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2023년 4월 도쿄 신주쿠의 세종학당 신주쿠 캠퍼스가 열렸습니다. 개원 첫날 오전 9시. 신청 접수 시작 30분 만에 정원 200명이 마감됐어요. 대기자 명단에 480명이 등록했습니다. 신주쿠 캠퍼스 원장 박지혜는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신청자 평균 연령이 21.3세더라고요. 대학생과 직장 초년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신청자는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 못 들어가서 여기 왔어요. 무료인데 커리큘럼은 대학보다 체계적이에요. 게다가 온라인 복습 자료까지 제공되고요. 무료, 체계적, 온라인 연동. 세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일본 대학들은 유료였어요. 한 학기 학점당 평균 3만 엔. 커리큘럼은 20년 전 교재 기반이었습니다. 온라인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세종학당은 정반대였습니다. 무료, 최신 교재, 온라인 플랫폼 완비. 경쟁이 안 됐죠. 2023년 5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이 발표했어요. 2023년 상반기 일본 내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 전년 대비 68% 증가. 특히 18세에서 29세 시청자 비중 82%. 구체적 수치도 나왔습니다. 일본 넷플릭스 톱10 콘텐츠 중 한국 드라마 예능 평균 4.2개. 2022년 상반기엔 2.1개였어요. 2배가 뛴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용 패턴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일본 콘텐츠 분석팀장 다카하시는 내부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자막 설정 데이터를 봤어요. 한국 드라마 시청자 중 31%가 자막 없음 또는 일본어 한국어 이중 자막을 선택했습니다. 2년 전엔 8%였어요. 31%. 이건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자막 없이 본다는 건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카하시는 덧붙였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한국어 학습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43%였어요. 그중 78%가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배운다고 답했습니다. 콘텐츠가 언어 학습 동기를 만들고 언어 능력이 다시 콘텐츠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이건 중국어에선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었어요. 중국 드라마는요? 넷플릭스 일본 톱10에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2023년 6월 일본 최대 취업 포털 리쿠나비가 기업 채용 공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 중 우대 외국어 항목 통계 영어 87%. 당연히 1위였어요. 그 다음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어 34%, 중국어 29%. 역전이었습니다. 리쿠나비 취업 트렌드 연구소장 사사키는 설명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중국어가 압도적 2위였어요. 한국어는 5% 미만이었죠. 그런데 2021년부터 격차가 좁혀지더니 2023년 역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사사키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우대 기업 업종 분석. 1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23%, 2위 유통 이커머스 19%, 3위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18%. 모두 성장 산업이에요. 반면 중국어 우대 기업은 제조업 42%, 무역 31%. 전통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었어요. 제조무역 중심에서 콘텐츠 플랫폼 중심으로. 그리고 후자는 한국과의 연결이 더 강했습니다. 실제 채용 공고를 보면 명확했어요.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재팬 2023년 신입 채용. 한국어 가능자 우대. K-팝 기획 유통 담당. 라쿠텐 2023년 글로벌 커머스팀 채용. 한국어 비즈니스 회화 가능자 우대. 한국 셀러 관리 업무. 라인 야후 재팬 2023년 콘텐츠 기획팀 채용. 한국어 능통자 우대. 한국 콘텐츠 제휴 담당. 반면 중국어 우대 공고는요? 도요타 2023년 해외 영업 채용. 중국어 가능자 우대. 중국 시장 영업 담당. 미쓰비시 상사 2023년 무역팀 채용. 중국어 능통자 우대. 중국 거래선 관리. 전형적인 전통 업종이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읽었어요. 와세다대 경영학과 4학년 유키는 말했습니다. 중국어 배워서 제조업 가느니 한국어 배워서 콘텐츠 업계 가는 게 낫죠. 성장성도 다르고 워라밸도 다르고. 제 친구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게이오대 경제학과 3학년 아키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중국어는 아버지 세대 언어예요. 우리 세대 언어는 한국어죠. 산업 지형이 바뀌었는데 대학은 아직도 30년 전 공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2023년 7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제트로가 2023 일본 기업 해외 사업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핵심 수치 하나.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희망 기업 2023년 38%, 2020년 19%에서 2배 증가. 같은 보고서, 중국 관련 수치. 중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희망 기업 2023년 41%, 2020년 63%에서 22%포인트 감소. 여전히 중국이 1위였어요. 하지만 추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상승, 중국 하락. 제트로 보고서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 희망 사유 1위, 기술 혁신 속도 34%,
2위 콘텐츠 산업 경쟁력 28%, 3위 문화적 유사성 19%, 중국 협력 희망 사유 1위 시장 규모 67%, 2위 제조 원가 절감 21%. 한국은 혁신 콘텐츠, 중국은 규모 원가. 프레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세대는 전자에 끌렸어요. 2023년 8월 여름방학 도쿄대 취업지원센터가 재학생 대상 희망 근무 국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2,800명. 결과는 이랬습니다. 1위 미국 42%, 2위 일본 국내 38%. 여기까진 예상 범위였어요. 3위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11%, 중국 9%. 도쿄대생들이 중국보다 한국 근무를 더 선호한 겁니다. 도쿄대 취업지원센터장 김우라는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결과예요. 당시엔 중국이 압도적 3위였거든요. 한국은 10위권 밖이었고요. 응답자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도쿄대 공학부 3학년 켄지였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 인턴 경험하고 싶어요. 기술 혁신 속도가 일본 기업보다 빠르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할 줄 알면 경쟁력이 되잖아요. 그는 2022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토픽 4급 보유자였어요. 6개월 독학으로 4급 땄어요. 중국어는 2년 배워도 하스크 3급 힘들다던데. 투자 효율이 완전히 다르죠. 외부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세종학당 확대,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폭발, 일본 기업의 채용 트렌드 변화, 제트로의 협력 희망 통계, 도쿄대생의 선호 역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어 상승, 중국어 하락. 이건 더 이상 일본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 경제문화 관계 전체가 재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세대가 있었습니다. 대학도, 정부도, 기업도 아닌 스마트폰 들고 넷플릭스 보며 한글 배우는 21세 청년들. 그들이 30년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이 긴급 보고서를 냈어요. 제목은 2023년 전국 대학 제2외국어 수강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이 입수했어요. 9월 12일 조간 1면. 대학 중국어 수강생 3년간 32% 급감, 한국어는 127% 급증. 숫자가 전부를 말해줬습니다. 2020년 전국 4년제 대학 중국어 수강생 18만 3천 명. 2023년 12만 4천 명. 5만 9천 명 감소. 같은 기간 한국어. 2020년 4만 7천 명. 2023년 10만 6천 명. 5만 9천 명 증가. 정확히 같은 숫자였어요. 중국어에서 빠져나온 학생이 고스란히 한국어로 이동한 겁니다. 문부과학성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고등교육국장 미즈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참석자는 국제교육과장, 대학진흥과장,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 3명. 회의록이 나중에 유출됐습니다. 핵심 대화 일부입니다. 미즈노 국장, 이건 단순 통계 변화가 아닙니다. 외국어 교육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국제교육과장, 중국어 전공 교수 인력이 문제입니다. 전국 200개 대학 중국어 전임 교수 평균 연령 58.3세. 정년 앞둔 분들이 대부분인데 후임 충원이 안 돼요. 대학진흥과장, 한국어는 반대예요. 강사 수요가 폭발했는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전국 한국어 전임 교수 평균 4.2명 부족. 외부 자문위원 A. 근본 문제는 수요예요.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교수진만 늘려봤자 소용없습니다. 미즈노 국장,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 자문위원 A.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이 선택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어요. 2023년 9월 15일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한국어 필수 학점 신설,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중 한 개 필수 선택, 최소 8학점 이수. 3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장 다케우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학생 수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봄학기 한국어 수강 신청 경쟁률 4.2대1, 중국어는 정원 미달. 교육기관으로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환호했어요. 와세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바뀌네. 3년 기다렸다. 이제 떳떳하게 한국어 학점 인정받는다. 와세다가 바뀌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올 거야.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9월 20일 게이오 대학교 2024학년도 제2외국어 필수 선택 항목에 한국어 추가. 9월 25일 조치대학교 한국어 전임 교수 2명 신규 채용. 2024학년도 한국어 분반 3개 증설. 9월 28일 메이지 대학교 한국어학과 신설 검토.
2025학년도 개설 목표 도미노였습니다. 와세다가 무너지자 게이오, 조치, 메이지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어요. 10월 5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도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회의 결정. 2024학년도 제2외국어 커리큘럼 전면 개편. 한국어 중급 고급 과정 신설. 도쿄대였습니다. 일본 대학 서열 1위. 그곳이 움직인 겁니다. 도쿄대 교양학부장 요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언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10월 6일 사설. 도쿄대 한국어 확대. 대학 서열 1위의 선택이 주는 메시지. 마이니치 신문 10월 7일 칼럼. 중국어 시대의 종말. 지세대가 쓴 새 역사. 이온게이자이 신문 10월 8일 분석 기사. 대학 외국어 교육 지각 변동. 산업 구조 재편이 배경.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2일 일본 한국어교육학회가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장소는 도쿄 bunkyō고 일본교육회관. 참석자 350명. 주제는 일본 내 한국어 교육 수요 폭발, 대응 방안. 기조 발표자는 오사카대학교 언어문화학과 교수 김영이었습니다. 제1교포 2세, 일본 한국어 교육 1세대였어요. 그는 데이터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추정 인원 78만 명. 2020년 32만 명에서 2.4배 증가. 이 중 18세에서 29세가 64%인 50만 명. 78만 명.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김영희 교수는 계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학습 동기입니다. 저희가 12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은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위 콘텐츠 이해 48%, 2위 여행 소통 27%, 3위 취업 비즈니스 16%, 4위 학문 연구 9%, 48%. 거의 절반이 콘텐츠 때문에 배운다는 거였습니다. 김영희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어와 비교하면 극명합니다. 중국어 학습 동기 1위는 취업 비즈니스 61%, 2위 학문 연구 23%, 콘텐츠는 4%에 불과했어요.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어는 의무감, 한국어는 자발성. 의무감은 강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발성은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김영희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지세대는 언어를 도구가 아니라 경험으로 봅니다. 취업 도구로서의 중국어보다 콘텐츠 경험으로서의 한국어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청중 35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 복도에서 두 교수가 대화를 나눴어요. 한 명은 와세다 중국어 교수 야마모토, 다른 한 명은 게이오 한국어 교수 박선영. 야마모토 솔직히 부럽습니다. 우리 수업은 학생들 눈빛이 죽어 있어요. 박선영 저도 3년 전엔 한산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야마모토 중국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대가 바뀐 거죠. 학생들이 원하는 게 달라졌는데 우리는 30년 전 방식 그대로였으니까요. 박선영,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중국어도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하면. 야마모토, 글쎄요. 중국 콘텐츠 시장이 일본에서 먹힐까요? 넷플릭스 톱10에 한 번도 못 올라갔는데. 박선영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10월 말 또 하나의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일본 학생지원기구 JASSO 2023년 해외 유학생 통계. 2023년 상반기 일본인 어학연수 목적지 국가별 비율. 1위 미국 32%, 2위 영국 18%. 여기까진 예상 범위. 3위 한국 14%, 4위 호주 12%, 5위 캐나다 9%. 중국은요? 6위 7%. 3년 전만 해도 중국이 3위였어요. 한국은 8위 3%였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JASSO 국제교류부장 이시다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어학연수는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이 대부분이에요. 비용도 저렴하고 서울이 도쿄에서 2시간 반이니까 접근성도 좋죠. 게다가 학생들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어학연수 만족도 평균 4.6점 5점 만점. 중국은 3.2점. 이시다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수생들 후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3개월 만에 일상 회화 가능해졌다. 드라마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 성취를 체감한다는 겁니다. 체감.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세대는 추상적 미래보다 구체적 현재를 원했어요. 10년 뒤 중국 비즈니스 같은 막연한 약속보다 3개월 뒤 드라마 이해 같은 명확한 성취. 한국어는 후자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어는 전자만 반복했어요.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11월 마지막 확인 사살이 날아왔습니다. 일본 최대 서점 체인 기노쿠니아가 2023년 외국어 교재 연간 판매 순위를 발표했어요. 톱10 중 한국어 교재 7권, 중국어 교재 1권. 1위 하루 만에 끝내는 한글 판매 부수 38만 권. 2위 그림으로 배우는 기초 한국어 32만 권. 3위 K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회화 28만 권. 시위권 유일한 중국어 교재 비즈니스 중국어 속성 코스 5만 2천 권.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앞살이었어요. 기노쿠니아 어학서적 담당 MD 사토는 말했습니다. 중국어 교재 주문이 2020년 대비 68% 줄었어요. 반면 한국어는 340% 늘었습니다. 출판사들이 중국어 신간 출간을 중단하고 한국어로 전환하고 있어요. 출판 생태계마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일본을 지배하던 중국어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한국어가 차지했습니다. 대학이 아니라 학생이,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권위가 아니라 콘텐츠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반전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충격과 반성뿐이었어요. 2023년 11월 15일, 베이징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교육부 산하 한방공즈 쉐유엔 본부 긴급회의. 참석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 리원샹, 일본 지역 담당 장쩌민, 그리고 언어보급정책실장 왕밍. 회의 주제는 하나, 일본 내 중국어 교육 위기 대응. 한반본부는 2004년부터 전 세계의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보급하는 중국 정부 기관이었어요. 일본에만 15개 지부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완샹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23년 일본 한반 수강생 전년 대비 41% 감소. 도쿄 본부 3,200명에서 1,880명으로, 오사카 지부 2,100명에서 1,240명으로. 장쩌민이 끼어들었어요. 더 심각한 건 연령대입니다. 10대와 20대 초반 비율이 2020년 58%에서 2023년 23%로 급락했습니다. 젊은 층이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왕밍이 물었습니다. 한국 세종학당은 어떻습니까? 장쩌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반대예요. 도쿄 세종학당 수강생 2020년 1,400명에서 2023년 4,800명으로 3.4배 증가. 10대와 20대가 71%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원샹이 책상을 쳤어요.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은 14억 인구 경제 대국이고 한국은 5천만 소국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왕밍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만으로는 언어 수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콘텐츠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원샹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콘텐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 영화, 음악. 왕밍이 데이터를 꺼냈어요. 2023년 일본 넷플릭스 톱100 콘텐츠 중 한국 작품 23개, 중국 작품 0개, 일본 유튜브 음악 차트 톱 50 중 K-팝 18곡, C-팝 제로. 숫자가 말해줍니다. 장쩌민이 덧붙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돼요. 반면 중국 콘텐츠는 일본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습니다. 언어학습 동기 자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완샹이 책상을 다시 쳤습니다. 그럼 우리도 콘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왕밍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한류는 20년간 쌓아온 브랜드예요.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그 사이 일본 Z세대는 이미 성인이 됩니다.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명확했어요. 중국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주일중국 대사관 교육처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참석자는 교육참사관 천하이펑, 문화담당관 류정, 그리고 일본 주요 대학 중국어 교수 5명. 천하이펑이 말했습니다. 본국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일본 대학 중국어 교육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요. 와세다 중국어 교수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안 옵니다. 아무리 홍보해도 소용없어요. 게이오 중국어 교수 사토가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동기예요. 학생들한테 왜 중국어 배워야 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취업에 유리하다고 하면 지금은 한국어가 더 유리하다고 반박합니다. 도쿄대 중국어 교수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수업 수강생이 2020년 80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줄었어요. 그마저도 절반은 중간에 그만둡니다. 의욕이 없어요. 천하이펑이 물었습니다. 장학금을 늘리면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 장학금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겁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2021년에 이미 시도했습니다. 중국 유학 장학금 20명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8명이었어요. 반면 한국 유학 장학금은 50명 모집에 240명 지원. 천하이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다나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세대는 돈보다 경험을 우선합니다. 중국 유학 1년보다 한국 어학 연수 3개월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왜? 즉각적 성취감이 크니까요. 회의는 무기력하게 끝났습니다. 중국 대사관도, 한반도, 대학도, 누구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11월 20일,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한 일본 기자가 질문했어요. 일본에서 중국어 학습자가 급감하고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이 답했습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경제 규모와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국어 학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자가 재차 물었어요. 하지만 일본 대학들이 중국어 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한국어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마오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각국 교육 정책은 존중합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어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호한 답변이었어요. 외교 용어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당황이었습니다. 그 브리핑 영상이 일본 소셜미디어에 퍼졌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속수무책이네. 경제 규모 타령하는데 정작 젊은이들은 안 배우잖아. K-팝 하나가 14억 인구보다 강하다는 증거. 11월 25일 일본 경제계가 반응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달렌 원래 회의. 안건 중 하나가 대학 외국어 교육 변화와 기업 대응이었어요. 도요타 인사 담당 상무 사카모토가 발언했습니다. 신입사원 중국어 능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신입 중 중국어 가능자 28%, 2023년 12%, 반면 한국어 가능자는 4%에서 19%로 늘었어요. 소니 글로벌 전략본부장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한국 파트너십이 중요해졌거든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신입이 많아지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죠. 미쓰비시 상사 해외사업부장 야마구치가 반박했습니다. 제조업과 무역은 여전히 중국이 핵심입니다. 한국어만 늘고 중국어는 줄면 인력난이 생겨요. 파나소닉 인재개발실장 이토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우리 회사 신입사원 희망 배치 부서 조사 결과 한국 콘텐츠 사업부 지원율 34%, 중국 제조 사업부 8%, 젊은 인력이 중국 관련 부서를 기피합니다. 게이달렌 부회장 스즈키가 정리했습니다.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제조 중심에서 콘텐츠 플랫폼 중심으로. 그에 따라 필요 언어도 바뀌는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일본 재계 최고위층도 인정한 겁니다. 중국어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12월 초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3년 3분기 경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청년 실업률 21.3%.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했어요. 아사히신문 12월 3일 일면. 중국 청년 실업률 21%. 경제 성장 둔화 심화.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중국 투자도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어 인재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쿄 시부야에서 만난 게이오대 경제학과 3학년 유타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다들 중국 경제 불안하다고 해요. 중국어 2년 배워서 취업했는데 회사가 중국 철수하면 어쩌냐고. 차라리 한국어 배워서 콘텐츠 업계 가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리스크 회피. 지세대는 확실한 성과를 원했어요. 불확실한 중국 시장보다 명확한 한국 콘텐츠 시장. 12월 중순 중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강화와 콘텐츠 중심 교육. 베이징 발표문은 이랬습니다. 중국어 교육을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젊은 세대 접근성을 높인다. 드라마, 음악, 게임을 활용한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 하지만 일본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도쿄 신주쿠 한글하우스 원장 김민주는 웃었어요. 지금 와서요? 한국은 2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드라마로, K-팝으로, 예능으로. 이미 생태계가 완성됐죠. 중국이 지금 시작하면 언제 따라잡아요? 리교대 중국어 교수 야마모토는 체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졌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한국이 먼저 제공했고 우리는 30년 전 방식만 고집했으니까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도쿄 하라주쿠 거리에 한국어 간판이 넘쳐났습니다. 한국 카페, K-뷰티숍, 한글 교실. 한 10대 여학생 그룹이 한국 카페 앞에서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점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학생 중 하나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3개월 배웠는데 벌써 주문돼. 신기하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중국어는 2년 배워도 이렇게 못 쓴다며? 그들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방탄소년단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같은 시각, 베이징 한반본부. 이원샹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옆에 있던 왕밍이 답했습니다. 시대를요. 우리는 경제와 권위를 믿었는데 젊은이들은 콘텐츠와 경험을 선택했어요. 이원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충격은 패닉은 체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30년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 그 소리를 중국도, 일본도, 세계도 듣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격적으로 움직였어요. 1월 8일 기자회견. 문부과학 대신 모리야마 마사이토가 직접 나섰습니다. 대학 외국어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학생 수요와 산업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2024년 상반기 중 발표하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모리야마 대신이 답했습니다. 첫째, 특정 언어 필수 지정을 폐지합니다. 대학 자율로 학생 수요에 맞춰 커리큘럼을 편성하도록 권장합니다. 둘째, 한국어 등 신흥 수요 언어에 대한 교원 양성 지원을 확대합니다. 셋째, 콘텐츠 기반 언어 교육 방법론을 연구 보급하겠습니다.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30년간 유지되던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심 체제가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사히 신문 1월 9일 사설. 문부과학성의 결단, 시대 변화 인정한 용기.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학생들이 이미 선택했다. 이제 제도가 따라가야 할 차례다. 1월 중순,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월 12일 와세다 대학교. 2025학년도부터 제2외국어 필수학점 완전 자율화. 학생이 원하는 언어 자유 선택. 1월 15일 게이오 대학교. 한국어학과 신설 확정. 2025년 4월 개설. 정원 80명. 1월 18일 도쿄대학교. 한국어 전임 교수 3명 신규 채용. 한국학연구센터 설립 추진. 1월 22일 오사카 대학교. 한국어 한국문화 복수 전공 과정 신설. 도미노가 아니었습니다. 쓰나미였어요. 일본 전국 주요 대학 50곳 중 38곳이 2024년 1월 한 달 사이에 한국어 관련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어는요? 감축이었습니다. 1월 20일 조치대학교. 중국어 전임 교수 정년후 후임 비충원. 강사 계약직으로 전환. 1월 25일立교대학교. 중국어 분반 5개에서 3개로 축소. 1월 28일 메이지대학교. 중국어 필수학점 8학점에서 4학점으로 감축. 중국어 교수들은 절망했습니다. 와세다 중국어과 야마모토 교수는 교수 라운지에서 동료에게 말했어요. 30년 가르쳤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제 수업 올해 수강생 18명이에요. 분반 유지 최소 인원이 20명인데 미달입니다. 내년엔 제 강의가 폐강될 겁니다. 동료 사토 교수가 위로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눈빛 보면 알아요. 억지로 앉아있는 거.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마모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시대를 못 읽었죠. 학생들은 이미 3년 전에 답을 냈는데 우리는 권위만 믿고 버텼으니까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어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진 겁니다. 2월, 일본 언론이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온게이자이 신문 2월 5일 특집 기사. 대학 외국어 교육 대전환, 무엇이 바뀌었나? 기사는 전문가 5명을 인터뷰했어요. 도쿄대 교육학과 교수 사이토 주니치. 언어 선택 기준이 국가 파워에서 개인 효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경제대국 언어를 배웠어요. 지금은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를 배웁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죠. 게이오대 사회학과 교수 다나카 유키. 지세대는 투자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시간 대비 성과, 노력 대비 활용도. 중국어는 투자는 크고 수익은 불명확했어요. 한국어는 투자는 작고 수익은 즉각적이었죠. 와세다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선미 제1교포 2세. 한류의 힘을 과소평가했어요. 드라마 하나가 언어 정책 30년을 뒤집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콘텐츠가 언어를 이끄는 시대입니다.立교대 경영학과 교수 야마시타 게이. 기업 수요도 바뀌었어요. 제조무역은 자동화되고 콘텐츠 플랫폼이 성장했습니다. 그 분야에선 한국이 강하죠. 시장이 언어를 선택한 겁니다. 오사카대 언어문화학과 교수 박지혜. 가장 큰 변화는 태도예요. 과거 외국어는 배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배우고 싶은 것. 의무에서 욕망으로. 한국어가 그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5명의 분석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늦게 깨달았다. 2월 중순, 중국 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환구 2월 12일 사설. 일본 대학의 한국어 열풍. 냉정한 분석 필요. 사설은 이렇게 썼어요.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어 선호는 일시적 문화 현상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어의 경제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3개월 전 강경함은 사라지고 방어적이었어요. 환구 논설위원 후시위는 내부 칼럼에서 더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규모로 언어를 팔았다. 한국은 문화 매력으로 언어를 팔았다. 지세대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건 우리의 소프트파워 실패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왕우닝도 논문을 냈어요. 제목은 문화 소프트파워와 언어 보급 한국 사례 분석. 핵심 문장 하나. 한국은 인구 5천만으로 전 세계 언어 시장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력의 승리다. 중국은 이를 직시하고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 학계가 반성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2월 말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외무성 아시아대 양주국이 한일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3가지. 첫째,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연간 50억엔 예산 배정. 둘째, 한일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2배 확대. 연간 1만 명 목표. 셋째, 한국 문화 콘텐츠 공동 제작 펀드 조성. 100억엔 규모. 외무성 아시아대 양주국장 후나코시 다케이로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에게 단순 이웃 국가가 아닙니다. 문화경제인적 교류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자발적 교류를 정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후나코시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중국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다만 교류의 성격이 달라요. 중국은 경제정치 중심, 한국은 문화인적 교류 중심. 둘 다 필요합니다. 외교적 수사였지만 속내는 명확했어요. 한국 우선순위가 올라갔다. 3월, 결정적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도쿄 치요다구 일본교육회관. 2024 일본대학 외국어 교육 포럼 개막. 전국대학 외국어 담당 교수 강사 400명 집결. 기조연설자는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장 미즈노. 그는 단상에 올라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미즈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부가 시대를 못 읽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3년 전에 선택했는데 우리는 관성에 갇혀 있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그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대학 외국어 교육 평가 기준을 바꿉니다. 수강생 수, 학생 만족도, 산업 연계성. 이 3가지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더 이상 전통이나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400명 중 절반 이상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한국어 교수 강사들이었습니다. 리교대 한국어 교수 박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기다렸어요.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게이오대 한국어 강사 이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긴 거예요. 박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세션. 패널 토론 외국어 교육의 미래. 패널은 5명. 중국어 교수 2명. 한국어 교수 2명. 문부과학성 관계자 1명. 와세다 중국어 교수 야마모토가 먼저 발언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학생들 탓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했죠. 30년 전 교재, 30년 전 방법론. 학생들이 외면한 게 당연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계속했어요. 한국어 동료들한테 배워야 해요. 어떻게 학생들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K-드라마로, K-팝으로, 실생활 중심으로. 우리도 바꿔야 합니다. 중국 드라마로, C팝으로, 실용 중심으로. 도쿄대 한국어 교수 김영희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가 왔고 우리는 그저 학생들이 원하는 걸 제공했을 뿐입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파도를 탄 건 실력이에요. 우리는 파도가 와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게이오대 중국어 교수 사토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경쟁할 게 아니라 협력하면 어떨까요? 학생들한테 동아시아 언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입문하고 중국어로 심화하고. 리교대 한국어 교수 박선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어 배운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중국어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윈윈입니다. 청중이 환호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대립에서 공존으로. 프레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3월 말 한국 정부가 반응했습니다. 한국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가 한일 언어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일본 문부과학성과 체결했어요. 핵심 내용. 첫째, 세종학당과 일본 대학 간 커리큘럼 공동 개발.
둘째,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 일본 지원. 셋째, 한일 학생 언어 교환 플랫폼 구축. 한국교육부 차관 장상윤은 도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열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동시에 한국 학생들의 일본어 교육도 강화해 진정한 상호 이해를 만들겠습니다. 존중의 언어였습니다. 오만도, 과시도 없었어요.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가자는 메시지. 일본 언론이 호평했습니다. 아사히신문 3월 28일 사설. 한국의 성숙한 대응. 배울 점 많다. 요미우리 신문 3월 29일 칼럼. 한일 언어 협력. 새로운 동반자 시대 열다. 반성과 존중. 충격과 패닉을 지나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어가 있었어요. 30년 제국을 무너뜨린 언어. 하지만 무너뜨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24년 4월 벚꽃이 피는 계절. 도쿄 시부야 한글하우스 학원. 개원 2년 차. 수강생 58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전 9시 초급반 교실. 30명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평균 연령 22세. 강사 이민지가 칠판에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학생들이 따라 읽었어요. 발음이 제법 정확했습니다. 이민지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와세다대 2학년 사쿠라. 저는 K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완전 이해하고 싶어요. 다른 학생 유키. 게이오대 3학년. 저는 한국 회사 취업 목표예요. 네이버 재팬이나 라인 같은 곳. 한국어 필수거든요. 또 다른 학생 켄지. 메이지대 1학년. 저는 그냥 재미있어요. 3개월 배웠는데 벌써 유튜브 댓글 달 수 있어요. 중국어는 2년 배워도 이렇게 못 썼는데. 이민지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동기는 다양해도 목표는 하나죠. 쓸 수 있는 한국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세종학당재단 본부 회의실. 2024 일본 사업 확대 전략 회의. 일본 지역 총괄 김현수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일본 내 세종학당 22개소로 확대 완료. 수강생 누적 1만 8천 명. 전년 대비 2.1배 증가입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연화가 물었어요. 온라인 과정은요? 김현수가 답했습니다. 누리세종학당 일본어 버전 누적 가입자 12만 3천 명. 월간 활성 사용자 5만 6천 명. 완강률 42%. 온라인 어학 강좌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강연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요? 심화 과정이죠. 초급만으론 부족해요. 비즈니스 한국어, 학술 한국어, 전문 분야 한국어. 일본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김현수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과 맞춤형 과정 개발 협의하겠습니다. 강연화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할 줄 아는 한국 강사 양성도 늘려야 해요. 수요를 감당 못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지속 가능성. 일시적 붐이 아니라 장기 생태계 구축. 한국 정부의 전략이었습니다. 4월 중순, 일본 기업들이 본격 움직였습니다.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재팬.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 한국어 기초 과정 필수 포함. 인사팀장 다케다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의 32%가 K-팝 관련이에요. 한국 기획사들과 협업이 필수입니다. 신입들이 한국어 못하면 업무 진행이 안 돼요. 라쿠텐 글로벌 커머스 본부. 한국셀러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본부장 야마시타는 말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가 늘고 있어요. 특히 K-뷰티, 패션. 한국어 가능 직원이 협상력이 훨씬 높습니다. 올해 한국어 연수 예산 3배 늘렸어요. 라인 야후 재팬. 한국 본사와 인사 교류 확대. 연간 50명 상호 파견. 인재개발실장 사토는 설명했습니다. 라인 원천 기술이 한국에서 나와요. 한국 개발팀과 소통 필수입니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채용하고 입사 후 한국어 연수 지원합니다. 일본 기업 생태계가 한국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30년 전 중국어가 그랬던 것처럼 4월 말 학계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일본 언어정책학회 2024년 충계학술대회. 주제는 21세기 외국어 교육 패러다임 전환. 기조 강연자는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 다나카 유키코. 그는 단상에서 선언했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과거엔 국가 권력과 경제 규모가 언어 가치를 결정했어요. 21세기는 문화 매력과 학습 효율이 결정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어 사례가 증명했어요.
인구 5천만 국가의 언어가 14억 국가 언어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걸. K-팝, K-드라마, K-뷰티. 문화 콘텐츠가 언어 보급의 최강 엔진입니다. 청중 300명이 집중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계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학습자 중심 설계예요. 한글은 24자 자모로 하루 만에 읽기 가능. 중국어는 한자 3,000개 외워야 신문 읽기 가능. 이 진입장벽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일본 내 외국어 학습자 초급 과정 중도 포기율. 중국어 58%, 한국어 19%. 3배 차이입니다. 한국어는 빠른 성취감이 지속 동기를 만들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미래는 즉각적 보상과 문화 연동입니다. 한국이 이미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5월, 정부 간 협력이 구체화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 한일 교육장관 회담.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어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세종학당 일본 내 30개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리야마 대신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도 대학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을 연간 30억 엔으로 확대했습니다. 한일 대학생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 학생은 일본어, 일본 학생은 한국어. 1년 교환 유학으로. 모리야마 대신이 웃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연간 5,000명 규모로 시작하죠. 비용은 양국 정부가 반반 부담.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됐어요. 제목은 한일 차세대 언어문화 교류협력 협정. 핵심 내용. 첫째, 한일 대학생 언어 교환 장학 프로그램. 연간 5,000명. 1인당 300만 원 지원. 둘째, 한국어 일본어 교재 공동 개발. 양국 문화 콘텐츠 활용. 셋째, 한일 청소년 언어 캠프. 매년 여름 겨울 1,000명 규모. 윈인 프레임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어 교육 강화. 일본은 한국어 교육 강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 5월 말 상징적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도쿄 로폰기 국제교류기금 강당. 한일 언어 교육의 날 행사. 무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일본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사랑받을 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카모토가 답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한국어를 통해 그들은 더 넓은 세계를 봅니다. 경쟁하지 말고 협력합시다. 세종학당과 국제교류기금이 손잡으면 동아시아 최고의 언어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오카모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함께 갑시다.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청중 500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국인도, 일본인도, 함께. 6월, 현장의 목소리. 도쿄 시부야 거리. 한국 카페 앞. 20대 초반 여성 둘이 대화 중이었습니다. 너 한국어 몇 급이야? 토픽 5급 땄어. 6개월 걸렸어. 대박. 나 3급인데 4급 준비 중이야. 취업 때 쓰려고. 어디 지원할 건데? 넷플릭스 재팬 한국 콘텐츠 팀. 한국어 필수래. 오, 좋다. 나도 라인 한국 협업팀 지원할까봐. 그들은 한국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주문은 한국어로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점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일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일본인 유학생 30명이 세종학당 심화 과정을 듣고 있었어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6개월이요. 처음엔 3개월만 있으려 했는데 너무 좋아서 연장했어요. 한국어 실력은요? 토픽 4급 땄어요. 비즈니스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요? 네. K-팝 기획사나 엔터 쪽. 일본 시장 담당하고 싶어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잘 왔어요. 여기서 열심히 배우면 가능해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 6월 말,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2024년 상반기 통계. 전국 4년제 대학 제2외국어 수강생. 한국어 13만 2천 명. 2020년 4만 7천 명에서 2.8배 증가. 중국어 10만 8천 명. 2020년 18만 3천 명에서 40% 감소. 역전 완료. 일본 최대 취업 포털 리쿠나비 2024년 기업 채용 공고 분석. 외국어 우대 비율. 영어 89%. 여전한 1위. 한국어 41%. 확실한 2위. 중국어 24%. 3위로 밀림. 시장이 선택한 결과.
일본 한국어교육학회 추산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수 2024년 6월 기준 102만 명, 100만 돌파, 2020년 32만 명에서 3.2배 증가, 3배의 기적.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7월 전망. 도쿄대 사회학과 교수 사이토 주니치가 논문을 냈어요. 제목은 지세대가 만든 언어혁명 한국어 부상의 사회학적 분석. 결론 부분. 이건 단순 언어 교육 트렌드가 아니다. 21세기 문화 권력의 이동이다. 경제 대국의 언어가 아니라 문화 강국의 언어가 선택받는다. 한국어 부상은 그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10년, 언어 지형은 더욱 역동적으로 바뀔 것이다. 게이오대 경제학과 교수 다나카 유키가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류 경제학 5천만이 14억을 이긴 이유. 핵심 문장.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하지만 문화 경제학은 다르다. 매력의 경제다. 한국은 인구는 작지만 매력은 컸다. 그 매력이 언어로, 경제로, 산업으로 확산됐다. 이게 21세기 소프트 파워다. 와세다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선미가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어 성공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일본 지세대의 승리이기도 해요. 그들이 권위에 맞서 선택을 관철시켰거든요. 이건 민주주의예요. 언어 민주주의.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8월 여름. 도쿄 시부야 한글하우스. 개원 2주년 기념식. 원장 김민준이 무대에 섰어요. 2년 전 문을 열 때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될까? 근데 여러분이 와줬어요. 18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680명. 감사합니다. 수강생들이 박수 쳤습니다.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유행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꿈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언어.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어요. 도쿄대 2학년 켄지. 저 6개월 전엔 한글 하나도 몰랐어요. 지금은 한국 친구들이랑 인스타그램 DM 주고받아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세계를 넓힌 기분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다리예요.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여러분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시부야 거리에 네온사인이 빛났습니다. 한글 간판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한글 교실, 서울 카페, K뷰티숍. 3년 전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아니, 그들이 해냈어. 지세대, 대학도, 정부도, 기업도 아닌 스마트폰 들고 넷플릭스 보며 한글 배운 21살 청년들. 그들이 30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